1943년 겨울 독일 제육군은 스탈링그라드에 얼어붙은 지옥에 갇혔고 붉은 군대의 끊임없는 징역에 포위당했습니다. 보급품도 없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병사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약해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장군 중 한 명은 제71 보병사단의 사령관인 알렉산더 폰 하드만이었습니다. 자신의 원칙에 충실한 독일의 영웅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선언했다. 나는 보병과 함께 최전선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대열에서 죽음을 찾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장군에게 불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는 1943년 1월 26일 적과 맞서 싸우며 일어서서 소총을 쏘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말을 지켰지만 총알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스탈링그라드 지옥에 포위된 독일 장군들의 마지막 날들이었습니다. 명예롭게 죽기로 결심한 알렉산더 폰 하드만 장군. 1890년 12월 11일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국방군 제7일 보병사단 사령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독일 장군이다. 그의 군사 경력은 1년의 성공으로 표시되었지만 그는 잔혹한 스탈링그라드 전투에 참여하여 천사 343년 1월 26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하드먼은 70일 보병사단의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이 사단은 프랑스 침공과 동부 전선 작전을 포함한 여러 주요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1942년 9월부터 그의 사단은 최전선에 서서 도시 교외를 돌파하고 볼가강에 도달하는 공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승리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독일군의 방어선이 위험할 정도로 늘어나 소련군의 공격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폰 하드만은 그의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아 1942년 10월 8일에 기사십자 철십자 훈장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전투에서 보낸 마지막 몇 달의 시작을 알리는 연계였다. 1942년 11월 19일 소련군이 천왕성 작전을 개시했을 때 스탈링그라드에서 제육군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11월 23일 제7일보 병사단을 포함한 독일군은 탈출의 기회도 없이 갇혔습니다. 공중 지원과 구조 공격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2월 수습이 어려워지고 자원이 부족해지자 폰 하드먼은 중장으로 진급하여 붕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1943년 1월 26일 아침은 스탈링그라드에 우울하고 차가움이 찾아왔다. 소련군의 포위망은 더욱 강화되었고 독일 제육군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이른한 보병사단 사령관 알렉산더 폰 하드만에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지휘소는 기차역 근처에 있었고 소련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해 탈출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지원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폰 하드만은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함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남은 장교들과 병사들을 지휘소에 모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던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그들에게 말했다. 장교가 전투에서 죽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비싼 값에 제 목숨을 팔 것입니다. 이 말은 체념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폰 하드만은 소총을 손에 쥐고 지휘소를 떠나 남쪽 구역의 철도 제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장교 3명, 부사관 183명, 군인 183명으로 구성된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다른 군인들처럼 최전선에 서서 쉬지 않고 진군하는 소련군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용기와 비극이 뒤섞인 장면이었습니다. 보병처럼 무장한 장군이 자신의 군대보다 숫자와 전략이 훨씬 더 많은 적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전 8시에 알렉산더 폰 하드만은 전투에서 쓰러졌습니다. 적의 총알이 그의 머리를 직접 맞췄고 이는 포로가 아닌 군인으로서 죽고 싶다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그의 죽음은 그의 부하들의 눈앞에서 재빨리 일어났고 그들은 그의 기억 속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폰 하드만과 함께 그의 가장 가까운 장교 2명도 사망했는데 2001년대 사령관인 쿠르트 코르두안 중령과 2010년대 사령관인 아우구스트 바이엘라인 소련기였다.
둘 다 장군의 운명을 공유했고 이미 패배한 대의를 위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70일 사단의 남은 병력은 옐샨카와 보로플러스 사이 지역에서 며칠 동안 계속 전투를 벌였으나 하드먼의 죽음 이후 사단은 그의 헌신과 봉사를 인정받아 사후의 보병 장군으로 승진했다. 명예를 선택한 장군 리차드 슈템펠. 이른한 보병사단 사령관 리하르트 슈템펠 장군은 스탈링그라드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내며 육군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란과 피로, 소련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슈템펠은 다른 많은 장군들처럼 자신의 명예와 부하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절박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1943년 1월 19일 리하르트 슈템펠은 전선 근처 벙커에서 제6군 사령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대장과 중요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슈템펠의 아들 요아킴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그 회의에서 파울루스는 군대가 완전히 파괴될 운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요아힘의 증언에 따르면 지치고 낙담한 파울루스는 슈템펠에게 소련의 손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파울루스는 독일 장군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참모부와 함께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재차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파울루스가 나중에 히틀러에게 원수로 진급했을 때 자살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살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아킴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런 이중 기준은 그의 아버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1월 25일, 끝나기 불과 몇 시간 전 요아킴은 깊은 감정이 담긴 면담에서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벙커에서 마주 앉아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도 서로를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100기갑 척탄병 연대의 중위 요아힘이 물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아버지? 리차드는 지치고 실망한 채 침착하게 대답했다. 끝이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공영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고향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아, 당신은 포위를 뚫고 나가려고 노력하세요. 정직한 군인처럼 마지막까지 싸우세요. 그 순간 장군은 자신이 쓰러진 병사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탈출이나 항복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 포옹과 몇 마디의 작별 인사를 한 후 요아킴은 떠났다. 이것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슈템펠은 아들이 소련군의 포위를 돌파하려다 죽었다고 착각하면서 심리적 압박이 커졌습니다. 요아힘은 부상을 입고 탈출 시도에서 살아남았지만 슈템펠은 아들이 죽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런 오해와 파울루스의 장군은 포로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고집이 합쳐져 슈템펠은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1943년 1월 26일 이른 아침 리차드 스템펠 장군은 장교들과 회의를 갖고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고 탈출을 시도할 힘도 없다고 생각하여 소련군에게 살아서 포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스스로를 쏘겠습니다. 독일 장군의 항복은 카드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전사자들의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슈템펠은 장교들과 군 목사들과 함께 사용하던 벙커에서 권총을 꺼내 자살했고 부하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외부의 압력, 그의 군대의 붕괴,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깊은 명예심이 합쳐진 결과였다. 그의 아들 요아힘 슈템펠은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수년 후에 그의 책 디에센 웩신 개강엔 이것이 우리가 걸었던 길이다 에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아버지의 모습뿐만 아니라 희생과 명예가 패배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던 스탈링그라드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제194연대 사령관 프리츠 로스크의 비극적인 운명. 독일 제6보 병사단의 제194 보병연대 사령관이었던 프리드리히 프리츠 로스크의 중령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잔혹했던
전투인 스탈링그라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인 로스크는 1934년에 군에 다시 입대하여 동부 전선의 지휘를 맡기로 자원하기 전까지 용감하게 여러 전투에서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1942년 9월 그는 프리드리히 파울루스가 이끄는 제6군의 공세에 배치되어 소련 도시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로스크는 강력한 적과 도시전의 혼란에 맞서며 단호하게 대대를 지휘했습니다. 1942년 9월 12일 그는 스탈링그라드 중심부를 향해 주요 공격을 지휘하여 루프트바페의 우발적 폭격으로 그의 중대 중 하나가 파괴되는 등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볼가 강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의 징역은 알렉산더 로딤체프 장군과 그의 제13근위 소총사단이 이끄는 소련군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혔다. 싸움은 집집마다 난투극으로 이어졌고 공격과 방역으로 양측의 자원과 사기가 고갈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이 찾아오면서 볼가 지역의 기온은 극심하게 떨어져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1942년 11월 스탈링그라드의 폐허에서 소련군에 포위당한 제6군의 병사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스케는 이렇게 썼다. 우리 남자들은 이 지옥에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부족하고 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젯밤에 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초콜릿과 담배를 가져왔습니다. 상황이 더 위급해질 때를 위해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1942년 11월 19일 며칠 후에 쓰여졌는데 그날 소련 장군 거르기 주코프가 약화된 독일군의 측면에 강력한 방역을 가했다. 우라누스 작전으로 알려진 이 작전은 제6군의 진로를 봉쇄하고 3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전쟁의 흐름을 바꿀 작전에 가두었습니다. 로스케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로스케는 전선의 70일 보병사단 사령관으로서 스탈링그라드에서 벌어진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양측 군대는 시가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건물은 층마다 방마다 점령당했습니다. 최종 패배는 1943년 1월 31일 파울루스가 항복을 명령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로스크는 개인적인 기쁨의 순간에 집착하면서 소련과의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방금 아내가 5번째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위로 덕분에 그는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연대의 사기는 훌륭합니다. 우리는 스탈링그라드의 진정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항복 후 로스케는 소련에 체포되어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우랄, 코카서스에 있는 여러 노동수용소에서 12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1955년에 그는 뒤셀도르프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동안의 트라우마, 상실, 경험의 무게는 비극적인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1956년 크리스마스에 그는 아내와 5 자녀를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프리드리히 콘라트 윙클러 스탈링그라드에서 잃어버린 삶. 프리드리히 콘라트 윙클러는 1909년 8월 22일 라인 강변에 위치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군 생활에 헌신하여 12년간 복무한 전문 군인이 되었으며 독일어로 언터오히저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군 경력은 꾸준한 진급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1911년 11월에 중위로 진급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2년 12월에는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1942년 중반 윙클러는 이전 부대인 56보 명연대에서 305보 병사단으로 전속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577 보병연대의 3중대에서 복무했는데 이 연대는 그해 10월에 577 척탄병연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연대의 6중대를 지휘하여 스탈링그라드 북쪽에 위치한 바리케이드 대포 공장에서 격렬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도시의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인 이 공장은
독일군과 소련군 사이의 잔혹한 충돌의 중심지가 되었고 1미터를 얻거나 잃으면 엄청난 인명희생이 따르는 곳이었습니다. 빙클러의 부대를 포함한 305 보병사단은 1943년 1월 소련의 포위 공격으로 완전히 섬멸되었습니다. 윙클러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한 끝에 같은 해 2월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베케토바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그곳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궁핍과 싸움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로 약해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는 불과 34세였습니다. 윙클러는 군생활 동안 뛰어나고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보병 돌격 훈장, 1등 및 2등 철십자장, 은상처장, 러시아 동계 전역, 메달 1941, 1942, 2등 전쟁 공로 십자장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장식은 각각 그의 헌신과 전쟁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그가 겪었던 고통을 상징합니다. 1942년 10월 바리케이드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찍은 그의 사진에서 빙클러의 얼굴은 지쳐 보였으며 이는 그가 스탈링그라드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장교의 커프스 단추를 단 사병의 어깨 보호대를 착용한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도 적의 저격수에 쉬운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는 또한 복잡한 도시 지형에서 공격을 조정하는 데 필수적인 630 쌍안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의 보병 돌격 배지는 찢어진 듯합니다. 일부 참전 용사들은 이 상징이 스탈링그라드 지옥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공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명예의 표시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프리드리히 콘라트 윙클러의 운명은 스탈링그라드에 갇힌 수천 명의 군인의 비극과 유사합니다. 스탈링그라드는 용기와 회복력이 무자비한 전쟁의 현실과 충돌한 곳입니다. 그의 이름은 위대한 역사책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에 직면했던 사람들의 희생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윙클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기억되어야 할 봉사와 희생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스탈링그라드의 반란군 장군 발터 폰 자이틀 쿠르츠바흐. 발터 폰 자이들리츠 쿠르츠바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군 중 한 명이었으며 특히 스탈링그라드 전투 중에 그의 역할로 유명했습니다. 육군 포위 작전 당시 히틀러의 명령과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그의 반항적 입장은 그를 스탈링그라드 비극의 핵심 인물로 만들었다. 1942년 6월 자이들리츠는 프리드리히 파울루스의 지휘하에 제육군의 일부인 저군단의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이 군단은 동부 전선의 주요 여름 공세였던 케이스 블루 작전 당시 스탈링그라드에 대한 독일의 공격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42년 9월 그의 군대는 도시 교외로 진격하여 다른 부대와 함께 스탈링그라드의 90%를 점령했고 소련군을 소규모 저항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의 진격은 소련군의 격렬한 저항과 잔혹한 시가전으로 인해 저지당했습니다. LI 군단이 볼가강 유역의 마지막 거점을 점령하고자 노력하는 동안 소련군은 대규모 방역을 계획했습니다. 1942년 11월 19일 소련군은 우라누스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주로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루마니아군이 방어하고 있던 독일군의 측면을 돌파하여 제육군을 포위하는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11월 23일 소련군은 칼라치의 포위망을 봉쇄했고 자이들리츠 군단을 포함한 25만 명이 넘는 독일군이 갇혔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자이들리츠는 공개적으로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한 몇 안 되는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군대가 포위망을 돌파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하며 심지어 히틀러의 직접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더라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파울루스와 독일군 최고사령부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항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위망 내부의 상황이 악화되자 자이들리츠는 더 도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1943년 1월 25일 그는 자신의 사단 지휘관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항복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엄청난 불복종으로 여겨졌고 파울루스는 그를 지휘권에서 해임하고 그의 사단을 발터 하이츠 장군에게 이전했습니다. 자이들리츠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항복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였고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끝까지 싸우라는 히틀러의 명령에 계속 따랐습니다. 1943년 1월 말 제육군은 여러 개의 고립된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자이들리츠의 50일 군단을 포함한 중앙군은 가장 늦게 항복한 군대 중 하나였다. 1월 31일 파울루스는 공식적으로 적군에 항복했고 자이들리츠는 다른 독일 고위 장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혔습니다. 자이들리츠는 체포될 당시 스탈링그라드에서 히틀러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몇 안 되는 장군 중 한 명이었고 이로 인해 일부 동료 장교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자이들리츠는 체포된 후 소련의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포로로 있는 동안 그는 나치 정권에 대해 더욱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유 독일을 위한 국민위원회와 독일 장교 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 조직은 독일 전쟁 포로와 망명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되어 히틀러를 전복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이들리츠는 나치 정권에 맞서 적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독일 군사 군단을 창설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 계획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자이들리츠는 소련의 독일 점령에 협조하기를 거부했고 1949년에는 그의 군대가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로 소련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침내 여러 차례의 재판과 몇 차례의 새로운 처벌을 거친 후 그는 1956년에 소련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자이들리츠는 약 14년간의 부재 끝에 독일로 돌아와 브레멘에 정착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재산을 회복하고 계급을 회복하고 장군으로서 받아야 할 종신연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마지막 두 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그는 1956년 제3제국이 그에게 내린 형을 서독 정부에서 간신히 뒤집었지만 군 계급을 되찾는 데는 실패했으며 전우들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발터 폰 자이들리츠 쿠르츠바흐는 1976년 4월 28일 브레멘에서 사망했습니다. 1994년 그의 후손들은 러시아 군사법원으로부터 소련이 내린 형을 뒤집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탈링그라드의 광신주의와 비극을 재현한 장군 발터 하이츠. 1878년 12월 8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발터 하이데스는 독일군에서 직업 장교로 일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즘과 아돌프 히틀러를 강력히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갈등이 시작될 당시 그는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고집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그는 스탈링그라드 지옥으로 향했고 이 전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이데스는 1899년 프로이센군에서 경력을 시작하였고 1차 세계대전 중에 뛰어난 활약을 하였으며 대대장으로 진급하였고 펜로의 기사 십자장을 포함한 여러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 이후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격동의 시기 동안 군에서 계속 근무했으며 데보크 포병학교의 강사로 활약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효율적이고 규율을 잘 지키는 장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나치즘이 부상하면서 하이데스는 그 정권의 이념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고 나치 독일의 최고 군사법원인 제국 스크리크스게리히트의 소장을 맡는 등 주요 직책을 차지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정권의 강경한 정책을 반영한 재판을 감독했습니다. 1937년에 그는 포병대장으로 진급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제8군단의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1942년 8월 하이데스의 8군단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장군의 지휘 해육군에 배속되어 남부 러시아를 향한 독일의 전략적 공세인 블루케이스에 참여했습니다. 이 집단의 목표는 볼가강이 주요 도시인 스탈링그라드를 점령하고 소련의 통신선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징역하는 동안 하이데스를 포함하여 도시의 90%를 점령했고 소련군은 두 개의 진지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겉보기의 승리는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1942년 11월 19일 소련은 제육군을 포위하기 위한
대규모 방역 작전인 천왕성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루마니아와 헝가리 군대가 방어하고 있던 독일군의 측면은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11월 23일 소련군은 칼라치포이 작전을 완료하여 하이데스의 제8군단 병력을 포함한 30만 명 이상의 독일군을 포위했습니다. 포위망 내부의 상황이 악화되자 하이데스는 히틀러의 명령에 절대적인 헌신을 보였습니다. 소련군과의 항복이나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이데스는 우리는 마지막 총알까지 싸운다라는 모토를 공표했는데 이는 타협하지 않는 그의 접근 방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포위망 내의 다른 군단 사령관인 발터 폰 자이들리츠 쿠르츠바흐가 자신의 사단이 지역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항복하도록 허용했을 때 하이데스는 그것을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1943년 1월 5일 파울루스는 자이들리츠의 지휘권을 해임하고 그의 사단을 하이데스에 지휘해 두었습니다. 자이들리츠와 다른 장교들이 항복을 시도하자 하이데스가 지휘하는 군대가 기관총을 난사하여 공격했습니다. 자이들리츠는 나중에 이러한 종말론적 명령의 결과로 2명의 경찰관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29일 규율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하이데스는 항복하는 사람은 총살할 것이다. 백기를 내건 사람은 총살할 것이다. 조종사들이 떨어뜨린 빵이나 소시지를 즉시 내주지 않는 사람은 총살할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과격한 지시는 포위 공격으로 인한 도덕적 붕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1943년 1월 26일 스탈링그라드의 독일군은 마마예프 쿠르간의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이데스는 제8군단과 저11군단을 포함한 중앙포위군의 사령관으로 남았습니다. 소련군이 진군함에 따라 중앙포켓은 작은 핵심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하이데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참모총장에 의해 저지당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1월 30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상징적 시도의 일환으로 히틀러는 하이데스를 장군으로 진급시켰습니다. 그러나 8군단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1월 31일 하이데스는 정식으로 항복하면서 프리드리히 파울루스에 이어 포로로 잡힌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의 독일 장교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후 하이데스는 모스크바의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그곳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전복하고자 하는 나치 독일 포로들로 구성된 조직인 자유독일을 위한 국민위원회에 협력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의 저항으로 인해 소련군으로부터 잔혹한 구타와 가족에 대한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1943년 4월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이데스가 쓴 편지가 비엔나의 검열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터키를 거쳐 그의 아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나중에 그의 아내가 공개했는데 스탈링그라드에서의 영웅적인 죽음을 미화한 독일의 공식 선전과 모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치 정권의 이야기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포위 공격 내부의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이데스는 포로 생활과 질병으로 약해져서 1944년 2월 9일 모스크바에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삶과 유산은 나치 정권에 대한 광신적인 충성심, 스탈링그라드에서 과격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이끌어낸 리더십, 그리고 고국을 떠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칼 슈트레커 스탈링그라드의 마지막 보루. 칼 슈트레커는 1884년 9월 20일 라트무도르프에서 태어났으며 보불전쟁 중에 중상을 입은 프로이센 장교의 아들로 그는 상처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1893년 자살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주의 목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과부인 어머니와 6 자녀를 둔 가족의 재정적 자원이 부족해 12세의 나이에 클린카데트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특히 역사와 러시아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905년 3월 14일 슈트레커는 마르부르크에 있는 프로이센 군대 제152 보병연대의 중위로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군 경력은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1911년에 그는 대대 부관으로 진급했고 1914년 6월에는 연대 부관으로 진급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스트레커는 동부 전선에서 싸워 탄넨베르크 전투와 러시아 제국 영토에 대한 공세에 참여했습니다. 갈등 내내 그는 중대장, 대대장, 참모장교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1915년에 그는 대위로 진급하여 독일 참모본부의 철도 운송부로 전속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루마니아 침공과 1917년 레인 전투에 참여했으나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는 회복 후 30보병사단의 참모장교로 전선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봉사로 그는 1등과 2등 철십자장을 수여받았습니다. 1918년 휴전 이후 슈트레커는 실레시아에서 연대 지휘권을 되찾았고 지역 봉기를 진압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병력 감축으로 인해 1920년에 그는 소령이라는 명예 계급을 받고 군에서 전역했습니다. 그는 이후 보안경찰에 합류하여 뮌스터, 포츠담, 베를린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으며 1911년에는 뮌스터 경찰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35년 나치 정권이 수립되고 의무적 변격이 부활하자 슈트레커는 소장으로서 군대에 복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그는 제79 보병사단을 지휘하며 폴란드, 프랑스, 발칸 반도에서 진행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소련 침공 당시 그의 부대는 동부 전선에서 싸웠으며 1911년 그의 리더십에 대한 공로로 기사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942년에 그는 보병대장으로 진급하여 제11군단의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슈트레커는 독일군이 스탈링그라드로 진군하는 동안 제11군단의 지휘를 맡았고 도시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약화된 보병과 지친 병력을 바탕으로 그는 북부 지역에서 방어를 강화했고 그곳에서 소련군의 끊임없는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1814년 1월 천왕성 작전으로 독일군의 측면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스트레커는 제육군의 나머지 병력과 함께 포위당했습니다. 프리드리히 파울루스가 지휘하는 남부 캐셀이 1월 31일에 항복한 반면 노르트 캐셀 북부 포위에 있던 슈트레커와 그의 부하들은 지원군을 기대하지 않고 고립된 상태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스트레커는 보급품 부족과 극심한 추위로 군인과 민간인 모두가 죽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복을 거부하는 확고한 태도로 악명을 얻었습니다. 1943년 2월 1일 베르마우트 보고서는 보병대장 스트레커의 지휘하에 있는 노르트 집단은 계속 저항하며 강력한 적의 공격을 격퇴했고 일부는 방역으로 격퇴하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그들의 용맹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943년 2월 2일 상황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스트레커는 자신의 구역에 남은 마지막 11천 명의 군인과 함께 결국 항복했습니다. 항복 후 스트레커와 그의 부하들은 적군에게 붙잡혀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스트레커는 고위 장교만을 위한 장소인 제99 특수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소련 수용소의 여건은 극도로 열악했습니다. 굶주림, 질병, 극심한 추위로 인해 수천 명의 수감자가 목숨을 잃었고 스트레커의 부하들도 다수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커는 그의 결단력과 적응력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스트레커는 포로로 있는 동안 소련이 독일 장교들을 선전도구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공주의자였고 협력을 꺼렸지만 1944년 12월 자유 독일을 위한 국민위원회가 추진한 문서인 50장군의 호소에 서명하여 독일 국민에게 히틀러를 버리고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갈등에 대한 그의 인식의 변화와 붕괴 직전의 정권을 위해 계속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을 반영합니다. 슈트레커는 1955년 10월 9일의 스탈린의 죽음 이후 독일 포로들을 대량 송환한 하임케르데르첸타우센 1000명의 귀환의 일환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10년 이상 포로로 갇혀 지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성찰과 회고록을 썼고
나중에 그의 손자가 이를 출판했는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전쟁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슈트레커는 회고록에서 민주주의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히틀러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능함을 반성했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이다르 오버슈타인에서 보냈고 이후 오스트리아 리슬러로 가서 1973년 4월 10일에 사망했습니다. 한스 발렌틴 후 제3제국의 철장군. 한스 발렌틴 후베는 1890년 10월 29일 나움부르크 안데어 잘레에서 태어났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독일 국방군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별명 데르멘슈는 그의 병사들의 존경과 무자비한 군사 지도자로서의 그의 평판을 반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후베는 폴란드 침공과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제3보 병연대를 지휘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1940년 소장으로 진급하여 제16기 갑사단의 사령관을 맡았고 1942년 바르바로사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후배는 소장으로 진급하여 제14기 갑군단의 지휘를 맡았으며 스탈링그라드에서 제6군의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돈강을 따라 진군하는 동안과 스탈링그라드 외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 덕분에 그는 아돌프 히틀러로부터 직접 수여받은 검기사 십자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붉은 군대가 천왕성 작전을 개시하고 제6군을 포위하자 후배는 1943년 1월 스탈링그라드에서 대피했다. 히틀러는 후배를 잃을 수 없는 귀중한 장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파울루스는 히틀러에게 돌파구를 마련해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총통은 이를 거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항하라고 명령했다. 스탈링그라드에서의 참패 이후 후배는 1943년 시칠리아로 파견되었고 연합군의 침공 당시 섬의 방어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술적 수완으로 유명했으며 에트나산에서 메시나 해협으로 가는 세심한 철수를 조직하여 연합군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4만 명이 넘는 독일군과 대량의 군사 장비를 대피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그는 뛰어난 전략가로서 명성을 굳건히 했습니다. 1943년 10월 후배는 동부 전선으로 돌아와 제1기갑군을 지휘하여 소련의 끊임없는 압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적군의 징역을 저지하고자 노력한 공로로 그는 히틀러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히틀러는 그에게 제3제국의 가장 명예로운 훈장 중 하나인 다이아몬드 기사 십자장을 수여했습니다. 가장 저명한 독일 국방군 장군 중 한 명인 한스 발렌틴 후베는 시칠리아, 코르순, 타르노폴 포위 작전에서의 리더십과 성공을 인정받아 1944년 4월 1일에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4월 20일 그는 독일로 돌아왔고 아돌프 히틀러로부터 제3제국의 가장 높은 군사훈장 중 하나인 다이아몬드 기사 십자장을 직접 수여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1944년 4월 21일 후보의 경력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인켈 H의 112를 타고 동부 전선으로 돌아가던 중 비행기는 히틀러의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베르크호프가 있는 오버잘츠베르크 근처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는 파괴적인 사건으로 유명한 장군의 목숨을 앗아갔고 독일 국방군은 가장 존경받고 유능한 지도자 중 한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1944년 4월 26일 한스 발렌틴 후베는 베를린에서 국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는 독일 고위 사령부 내에서 그의 지위를 반영하는 엄숙한 행사였습니다. 히틀러, 힘러, 데니츠, 카이텔, 폰 클루게를 포함한 제3제국의 주요 인물들이 장군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히틀러는 후배의 관을 직접 맞이했는데 이는 그 군인이 정권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한스 후배의 유해는 베를린의 인발리덴 프리트호프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이곳은 군사 역사상 가장 저명한 인물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의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무덤은 독일 국방군에서 그가 남긴 유산을 상기시켜줍니다. 헤르만 호트와 스탈링그라드에서의 그의 역할. 독일 기갑부대의 가장 저명한 사령관 중 한 명인 헤르만 호트는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제육군의 구출 시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4기갑군 사령관인 호스는 1942년 12월 도시에 육군이 갇힌 소련의 포위망을 깨기 위해 실시한 실패한 겨울 폭풍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천왕성 작전 이후 스탈링그라드에서 제육군이 포위되자 호스는 프리드리히 파울루스의 군대를 구출하기 위한 신속한 징역을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무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 겨울의 혹독한 추위, 붉은 군대의 맹렬한 저항, 동부 전선에서 수개월간 치열한 전투를 치른 후 약화된 독일군 능력 등이 있습니다. 1942년 12월 12일에 시작된 공세는 처음에는 희망적인 진전을 보였습니다. 호스는 스탈링그라드를 향해 강력하게 진격하는 데 병력을 집중했고 도시에서 약 50km 떨어진 베르흐네쿰스키 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은 이전의 패배에서 교훈을 얻어 방어력을 강화했습니다. 호스의 진격은 적의 방역과 에리히 폰 만슈타인이 지휘하는 돈 군집단의 측면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1942년 12월 16일 소련군은 남쪽 측면에서 추축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세인 리틀 세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러한 작전으로 인해 호스는 자신의 방어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자원을 투입해야 했고 이로 인해 구원 시도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격을 계속하라고 명령했지만 호트는 사상자가 늘어나고 소련군의 방어선을 돌파할 수 없게 되자 작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12월 24일 윈터스톰 작전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호스의 군대는 우크라이나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육군은 스탈링그라드에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43년 1월 제육군의 항복은 동부 전선의 전환점을 가져왔으며 소련의 결의에 직면한 독일군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943년 7월 호트는 쿠르스크 전투에 참가했으나 약화된 병력에 더 적합한 위치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해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키이우를 탈환하는 데 실패한 히틀러는 그를 전선에서 철수시키고 그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를 총통의 예비군으로 배치했습니다. 갈등이 끝난 후 호스는 체포되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직업 장교들과 함께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았고 1948년 10월 27일에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6년 후 냉전이 한창이던 란츠베르크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당시 독일 장교들은 소련과의 전쟁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군사 역사 작가로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지만 1971년 1월 26일 85세의 나이로 고슬라르에서 사망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 의해 표시된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장군. 1943년 1월 31일 파울루스는 원래 26만 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항복시켰지만 그중 소련의 포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9만 1천 명뿐이었다. 이 결정은 전쟁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육군의 항복은 나치와 아돌프 히틀러에게 파괴적인 타격이었고 파울루스는 경로하여 공개적으로 멸시를 받았다. 신경이 쇠약해지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자살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살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히틀러는 항복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 그는 계산된 행동으로 파울루스를 야전 사령관으로 승진시켰는데 이는 파울루스가 결코 항복하지 않는 전통을 따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장군은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총통의 명령을 어긴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의 상황은 소련의 포위 공격 당시 독일군에게 생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굶주림 -25도씨에 달하는 저온, 그리고 물자 부족으로 제육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루프트바페가 약속한 재보급 시도는 허사로 돌아갔다. 약속된 하루 700톤 중 겨우 100톤만 도착했습니다. 군인들은 추위, 굶주림, 피로에 굴복했고 일부 절박한 사람들은 대피하기 위해 자살하거나 스스로를 다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항복 후 파울루스는 소련의 포로로 잡혀가 모스크바 근처의 특별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9만 1,000명의 포로들은 개인 물품을 가지고 갈 수는 있었지만 시베리아에서 스스로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했고 대부분이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서 죽었습니다. 파울루스는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NKVD에 의해 면밀히 감시당했는데 그들은 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협조를 거부했지만 1944년 7월 히틀러 암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그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를 포함한 많은 공모자들은 그가 깊이 존경하는 인물들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나치 정권과 확실히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파울루스는 뉘른베르크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증언을 했는데 헤르만 괴링과 빌헬름 카이텔과 같은 고위 관리들이 제3제국의 범죄적 정책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강력했고 나치 정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해 많은 전직 동지들과 독일 참전 용사들은 그를 반역자로 여기며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파울루스는 비난에 무관심한 듯 보이며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1953년 석방된 후 파울루스는 서독을 피하고 독일 민주공화국 GDR의 드레스덴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서방에 대한 불신과 그곳에 피난처를 둔 독일 장군들의 배척을 두려워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동독에서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동독 정권은 그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소련에 영향력해 독일을 재통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사회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고 스탈링그라드에서 겪은 과거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파울루스는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근육 퇴행성 질환을 앓아 몸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딸 올가와 손주들을 재회할 기회를 얻었고 이는 그의 삶에 약간의 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1949년 그의 아내 엘레나가 사망한 것은 그의 포로 생활 동안 그녀를 볼 수 없었던 상처로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프리드리히 파울루스는 스탈링그라드에서 체포된 지 정확히 14년 후인 1957년 2월 1일에 드레스덴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동독 정권에 의해 명예롭게 장례를 치렀고 이로써 항상 논란으로 점철되었던 그의 삶의 한 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전쟁 중과 그 여파 속에서 군 지도자들이 직면했던 복잡성과 윤리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